술 좀 받아 먹었어. 네 덕분이다 얘. 술을 마신 정황이나 당황하는 모습이나 뭔가 의심이 들긴 했지만 굳이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별일 아닌 듯 넘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옥경이는 여러 핑계를 돌려가면서 아들을 저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그럴싸한 핑계에 항상 짧은 시간을 부탁하였고 돌아와서는 미안하다며 저는 아들 선물을 챙겨주었기에 저도 거절할 수가 없었죠. 물론 선물들은 별거 아니었지만 마음이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크고 유치원을 보냈을 때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저를 이용했습니다. 영미야, 오늘 백화점에서 40만원어치 물건 산 영수증 있으면 반찬통이랑 그릇 세트 준다는데 우리 갔다 오자. 무슨 40만원어치나 물건을 사? 나 그만큼 살 것도 없고 살 돈도 없어. 괜찮아. 안 그래도 내가 살 게 있었는데 영수증은 여러 개 해도 된다니까 너는 얼마 안 사도 돼. 사은품만 받아서 너랑 나랑 나누자. 그렇게 옥경이의 배려라고 생각하고 간 백화점에서 결국엔 전 시녀처럼 옥경이 쇼핑백만 들고 다녔습니다. 발목이야. 뭐야, 왜 그래? 발목 살짝 삐었나봐. 조심 좀 하지. 덧나기 전에 병원부터 가자. 아니야, 괜찮아. 조심해서 걸으면 돼. 백화점 행사 오늘까지라 우선 쇼핑부터 하자. 옥경이는 발목이 삐었다며 쇼핑백은 저에게 맡긴 채 그 넓은 곳을 모두 다녔습니다. 결국 옥경이 말처럼 사은품을 받아 나누긴 했지만 영 찜찜한 기분이었습니다. 또 발목이 삐었다는 옥경이는 다음날 멀쩡히 돌아다니는 걸 제가 봤고요. 그 뒤로도 몇 번 사은품을 미끼로 밥을 먹자며 옷을 사준다며 여러 이유로 절 불러내어 쇼핑을 한 뒤 쇼핑백들을 들고 다니게 했죠. 그 외에도 음식 솜씨가 모자라다며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너무 많은 양의 요리를 해야 한다며 부르고 정말 다양한 분야로 저를 불러 일을 시켰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언변과 미끼들로 여러 번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당하고 오는 날이면 항상 시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엔 애매한 옥경이의 수법에 저도 헷갈렸으니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어느 날 보니 제 아들 태선이와 옥경이네 아들 정익이도 저와 옥경이의 관계처럼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태선, 너가 뒤에서 밀어야지. 내가 왜? 이제는 내가 탈 차례잖아. 야씨, 왜 소리 질러? 내가 초콜릿 줬잖아. 네가 좀만 더 밀어.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제 아들 태선이만 그네를 한참 미는 겁니다. 옥경이네 아들은 자신이 태선이에게 한 행동을 마치 우리 아들이 빚을 진 것처럼 말을 하며 하인 부리듯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그제서야 옥경이가 나를 이용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옥경이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눈치 빠른 옥경이는 제가 일부러 피하는 걸 눈치채 기분이 나쁜 건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영미야, 일로 와. 안 그래도 엄마들이랑 네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나 태선이가 혼자 있어서 가봐야 돼. 잠깐만 있다가 얘. 영미가 지금은 진짜 많이 밝아진 거예요. 학창시절에는 얼마나 음침하고 어두웠는지. 친구 한 명 없어서 제가 엄청 걱정했다니까요. 그나마 제가 영미한테 먼저 다가갔는데 그것도 거부하더라고요. 안 그러니 영미야? 기억나지? 제 덕분에 동네 엄마들과도 친하게 지내게 된 옥경이는 더 이상 제가 필요하지 않는지 엄마들 앞에서 자기의 못된 짓 때문에 그렇게 된 이유는 쏙 빼고 제 과거랍시고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태선 엄마 어머니께서 생선 장사를 하셨거든요. 또 제가 효심이 워낙 깊어서 부모님 일도 도와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몰랐는데 얼마나 바쁘게 살았으면 그랬는지
몸에서 생선 냄새가 나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알게 됐죠. 아마 부모님 도와준다고 수도세도 아끼고 바로 학교 오느라 씻지도 못했을 거예요. 점점 사실과 거짓말을 섞어 이야기하는 옥경이에게 경고를 하려 했지만 그 순간 저를 쳐다보는 엄마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학창시절에 돌아간 것처럼 옥경이를 서울에서 다시 만났을 때처럼 온몸이 구덕하기 시작했죠. 엄마들의 시선을 보기도 무서웠고 다시 옥경이가 크고 무서워졌습니다.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는걸. 여기에 있다간 죽을 것만 같아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갔죠. 저는 학창시절에도 그때도 무척이나 나약했던 모양입니다.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은 채 동네 엄마들과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옥경이가 얼마나 거짓말과 사실을 섞어 제 흉을 봤을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지나가다 쳐다보는 이웃들의 시선들도 날카로운 시선들도 느껴졌죠. 갑작스레 변한 저의 모습을 보고 걱정해주는 이웃들도 있었지만 말을 섞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옥경이를 극복하지 못했고 다른 이유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옥경이라는 존재를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렸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 7살이던 아들은 장성하고 결혼도 하여 출가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주부로 평생을 살아온 저는 동네 상가의 작은 화장품 가게를 열었습니다. 남편 전 직장이 화장품 관련 회사이기도 했고 그때 알게 된 분들로 인해 심심하던 노후를 활기차게 보내고자 열게 되었죠. 대기업의 화장품 회사나 로드샵에 비해 제가 하는 화장품 가게는 가게 앞을 지나가는 손님이 주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아파트 주민들이나 근처 동네 주민들이 대부분이었고 손님 연령 또한 저랑 비슷한 여성들이었죠. 판매 매출이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임대료를 빼고 용돈벌이 정도 할 수 있어서 저는 만족하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물건을 사진 않더라도 서로 사는 이야기도 나누면서 장사하는지라 재미도 있었죠. 물건 가격을 적어놓긴 하지만 매번 들어오는 것도 다르고 병동되는 것도 많아 보통 손님들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옥경이도 그날 가격을 물어보며 들어왔습니다. 아줌마, 이 에센스는 가격이 얼마예요? 너 영미 아니니? 얘 나 옥경이야. 어머 얘 나 모르는 척하는 거 봐. 시간이 많이 흘러 서로 늙은 모습을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기억력도 좋은지 옥경이는 또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마치 육식동물이 먹잇감을 알아보듯 말이죠. 세상에 이런 악연이 있을 수 있는지 평생 다른 동창들을 마주친 적이 없는데 이 먼 타지에서 2번이나 동네에서 마주치다니. 나이가 들어도 옥경이는 그 드센 모습이 여전했습니다. 못 알아보는 척 하는 저에게 타박하듯이 반가움을 표현했으니 말이죠. 창피하게도 그 나이 먹어서도 옥경이가 무서웠던 저는 또 얼어붙은 채로 옥경이 질문에 대답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너 여기서 일하니? 나 여기 살아. 저기 마트 뒤에. 우리가 정말 인연이기는 한가 보다. 너 그렇게 말도 없이 이사가서 내가 얼마나 아쉬웠다고. 너 연락처도 싹 바꾸고. 남편이 회사를 옮겨서 정신이 좀 없었어. 다시 만났으면 됐지. 얘 여기서 일한 지는 얼마나 된 거야? 시급은 제대로 쳐줘? 그냥 내가 조그맣게 하는 거야. 네가 사장이야? 여기? 어머 성공했네 영미. 얘 그럼 만난 것도 반가운데 동생한테 요거 선물로 줘라. 응? 빨리 이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바랬던 저는 말도 안 되는 옥경이의 부탁에 먼저 가져가라며 다른 몇 가지 샘플도 쥐어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풀려버린 다리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매번 옥경이가 제 인생에 따라붙다니. 이제 마음 편히 살고 있는데 참 도와주지 않는다 싶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옥경이는 그날 이후로 정기적으로 가게로 찾아와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물론 돈을 주고 구매해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말도 안 되게 샘플이라며 다른 제품을 가져갔죠. 예, 동창 좋다는 게 뭐 이런 건가 보다. 내가 네 덕에 요즘 피부가 광이 난다, 광이 나. 뭐 좀 추천해줄 거 없니? 화장품이 뭐 다 비슷하지 뭐. 영미야, 사장이 돼서 그렇게 장사하면 뭐 하나라도 팔겠어? 그래도 내가 와서 몇 개씩 팔아주니까 다행이지. 오늘은 요거. 이게 나한테 좀 맞더라. 이거 얼마니? 18,000원. 1,000원짜리가 없네. 거스름돈은 됐어. 대신에 요거랑 요거 샘플로 하나씩 가져갈게. 거스름돈은 주지 않아도 된다며 생색을 냈지만 그러고 가져가는 제품은 항상 구매한 것보다 비싼 크림들이었습니다. 가늘거 무슨 꼴인가 비참했지만 매일 오질 않는 걸 위안 삼으면서 빨리 그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랬습니다. 옥경이 눈에도 아직까지 제가 자기 밥으로 보였는지 나중에는 갚아주겠다며 자신이 먼저 차용증까지 적어서 제 돈을 빌려갔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때 저는 옥경이 바지자락도 잡지 못할 정도로 옥경이를 두려워했기에 거절할 수 없었어요. 목돈을 빌려가고 난 뒤 이사라도 갔는지 옥경이가 한참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옥경이와 비슷한 사람이라도 지나가면 놀라기를 몇 번. 그렇게 몇 달이 지나도록 찾아오지 않자 저도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제발 다시는 만나지 않게 해달라며 빌었고요. 혼자 만나지 않게 빌고 있는데 며느리가 찾아왔나봐요. 며느리는 근처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이었거든요. 가끔 순찰 중이나 퇴근하면서 들려서 혼자 있는 제게 말상대도 해주고 불편한 건 없는지 챙겨주는 착한 며느리예요. 그날 부끄럽게도 제 혼잣말을 들었나 봅니다. 남편에게도 말 못한 제 사연을 며느리에게 말해주었어요. 불같은 성격의 며느리는 친정어머니가 당한 것 마냥 화를 내며 당장 경찰서 가서 고소하자며 고맙게도 같이 화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자신한테 먼저 연락을 달라고 했죠. 그러면서 제 잘못이 아니라며 오히려 엄마처럼 저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이 더 대단하세요. 아마 저였으면 견디지도 못했을 거예요. 야비한 행동의 어머님은 꿋꿋하게 이성 한번 그 여자 앞에서 이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것만 봐도 어머님이 정신적으로 강하신 거예요. 다만 어머님이 더 강하다는 걸 자각하실 계기가 없었을 뿐이에요. 다음에 그 여자가 오면요. 아니 욕 한번 시원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더 강한지 아시게 될 거예요. 말이라도 저를 위해주는 며느리의 모습에 제가 받아왔던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며느리의 마음도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며느리 말 덕분인지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양반은 못 되는 옥경이가 다시 한번 가게를 찾았죠. 오랜만에 가게를 찾아온 옥경이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영미야, 내가 바빠서 찾지도 못했네. 잘 있었니? 시간 없으니까 본론만 말할게. 나 돈 좀 빌려줘라. 내가 저번에 빌린 돈에 이번 것까지 해가지고 이자는 배로 쳐줄게. 오랜만에 보는 옥경이에게
다시 한번 긴장하긴 했지만 그때 며느리가 말해준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무섭더라도 내가 죽기 전에 할 말은 해야겠다 싶었죠. 얘 옥경아, 이제껏 그만큼 이용했으면 됐지. 돈까지 또 빌리니? 저번 차용증 쓴 것도 해결 안 됐는데 너무 염치 없는 부탁 아니니? 뭐? 야 김영미, 네가 언제부터 내 말에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고 있어? 어쨌든 나는 돈 못 빌려줘. 빌려줄 돈도 없고. 떨리는 몸을 최대한 진정시키며 정확하게 제 의사를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저의 모습에 당황했는지 옥경이는 머리를 굴리는 듯 하더니 갑자기 다 쓰고 빈 화장품들을 제 앞에 풀어놨습니다. 야, 그럼 이 화장품이라도 다 환불해줘. 다 니네 가게에서 산 거 알지? 안 해주면 가게 앞에서 화장품 사기꾼이라고 난리라도 칠라니까. 이거 모두 환불해줘. 옥경아,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고 해도 네가 여기서 네 돈 주고 사간 게 몇 개나 되는 것 같아? 돈 10만 원은 될까? 그거 주면 되니? 야, 어디서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여기 화장품이 몇 갠데 이거 다 해줘야지. 돈 몇백은 되겠구만.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지 말고 그냥 가.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얘. 어? 못 주겠다고? 저도 예상치 못한 옥경의 손찌검에 놀라 당황했죠. 감히 화장품이나 파는 년이. 네가 언제부터 내 말을 대들고 있어? 학교 때 기억나게 해줄까? 제 뺨을 때린 옥경이는 분이 덜 풀렸는지 다시 한번 제 뺨을 때리러 손을 올렸습니다. 그때 순찰 중이던 며느리가 제 가게를 보게 되었고 사람들이 모여있자 이를 이상하게 여겨 달려와 우리 사이를 중재했죠. 그런데 옥경이가 제 며느리를 보더니 하얗게 질려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 나중에 보자. 어디 가십니까? 이리 오세요. 며느리의 제지에도 뿌리치며 자리를 피하려는 옥경이는 결국 며느리 손에 잡혔습니다. 방금 저분 뺨 때리셨죠? 폭행이랑 모욕죄에 해당되세요. 피해자분 신고하시는 건가요? 무슨 폭행죄예요? 쟤랑 저 친구예요. 잠깐 다툰 거 가지고 무슨. 얘 영미야, 안 그래? 우리 친구잖아. 피해자분, 이분이 하시는 말 맞아요? 아니요, 친구 아니에요. 그리고 보셨죠? 제가 폭행당한 거. 경찰서로 가주세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옥경이에게 반격을 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사하려 했던 폭행죄와 모욕죄는 옥경이가 이미 지은 죄에 비하면 범죄 축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옥경이는 범죄로 인해 지명수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 딸, 며느리와 함께 지역 인터넷 카페에서 상품권을 공동구매해 저렴하게 판다고 해서 구매자를 늘린 다음 구매자들의 거액의 돈을 입금받은 뒤 잠적한 것이었습니다. 카페 내에 피해자도 엄청나게 많고 피해 금액도 수억 원이라고 했죠. 아들과 며느리가 범죄를 주도했지만 딸과 옥경이도 주변 사람들을 모으고 바람잡는 역할과 구매 대금을 인출하는 등 가담한 공범이었고요. 그래서 경찰인 제 며느리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던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옥경이와 가족 모두 잡혀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생애 처음으로 마음을 먹고 옥경이에게 당했던 지난 과거를 속 시원하게 풀어보고자 면회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제게 화가 났는지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영치금까지 넣어주었습니다. 영치금 금액 따위야 복수를 위한 미끼로 얼마든지 넣어줄 수 있었어요. 한번 넣어주었는데 옥경이는 그게 그렇게 좋았는지 바로 면회를 수락했습니다. 그래도 내 생각해주는 애는 너밖에 없다 영미야. 나 얼마 안 사니까
밖에 나가면 나랑 장사나 하자. 화장품 가게 같은 거 때려치우고. 옥경아,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는 어릴 때부터 누구 뒷배경이 없으면 너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는 하찮은 존재인가 봐. 어? 야, 김영미, 너 내 속 뒤집으러 왔어? 조용히 해, 얘. 너 목소리 크게 하면 또 그 좁은 깜빵으로 가야 하잖아. 이렇게 트인 면회빵이 낫지. 아까 말 이어서 너는 나를 이용한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불쌍한 너를 적선해준 거더라. 근데 내가 너를 너무 오냐오냐 했나봐. 이렇게 못된 짓으로 깜빵에는 안 가게 했어야 했는데 거기다 네 아들 정익이 네가 올바르게 키웠으면 좀 나았을 텐데 빨간 줄이나 그인 범죄자가 돼서 어쨌든 내가 네 곁에 없는 시간 동안 니네 가족이 다 범죄자가 되었나봐. 여기 교도소에 교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니까 잘 듣고 좀 착해져서 나와라 얘. 아니면 또 우리 며느리가 너 잡아간다? 야 이년아 너 진짜. 교도관님, 면회 끝낼게요. 이 범죄자 깜빵에 다시 보내주세요. 다시 기억을 떠올려보니 잘한 것도 같아요. 지금까지 평생을 괴롭힘 당해왔는데 여튼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이왕 사는 거 쭉 착하게 살 걸 생각도 들어요. 하늘나라 가서 좋은 데도 못 가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작게나마 복수한 게 또 속은 시원하기도 하네요. 이 소심한 성격이 참 애물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디 바보처럼 평생을 시달리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사실 행복하게만 해도 짧은 인생이니까요. 저는 이제 다시 편안한 제 노후를 보내려고 해요. 아마 옥경이가 제 인생에 다시 나타난다고 해도 이제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항상 집안에 평화가 깃들었으면 합니다.